안녕하세요. 남자 사람입니다. 제13장 그곳에서의 하루, 이곳에서의 1년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회색 신사들이 도로 청소부 배포를 소나기에 넣은 데에는 훨씬 어려움이 많았다. 모모가 사라진 그날 밤부터 배포는 일을 하다 틈만 나면 옛 원형극장을 찾아가 모모를 기다렸다. 걱정과 불안은 나날이 더해갔다. 그리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배포는 온갖 타당한 이유를 들며 반대하는 기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배포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어쨌든 회색인들한테 잡혀있는 것보다는 경찰이 창살 달린 고아원에 다시 들여보내는 편이 훨씬 나을 거야. 그 애가 아직 살아있다면 말이지. 전에도 그런 곳에서 도망친 적이 있으니까 다시 도망칠 수 있겠지. 어쩌면 그런 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내가 손을 쓸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우선 그 애를 찾아야 해. 그래서 배포는 변두리에 있는 가장 가까운 파출소를 찾아갔다. 배포는 한참 동안 문 앞에서 손으로 모자를 빙빙 돌리며 서성이다가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길고 어려운 문서를 작성하고 있던 경찰관이 물었다. 무슨 일이시죠? 배포는 한참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뭐가 무서운 일이 일어난 게 틀림없어요. 경찰관은 계속해서 글을 쓰며 물었다. 그래서요. 대체 무슨 일이죠? 우리 모모에 관한 일입니다. 어린애인가요? 예, 작은 여자애예요. 할아버지 아이인가요? 배포는 당황해서 대답했다.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아이인데요. 하지만 내가 그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경찰관은 벌컥 화를 냈다. 말하자면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누구 아이인가요? 부모가 누구예요? 아무도 몰라요. 거주지 신고는 어디다 있습니까? 신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했어요. 우리는 모두 그 애를 잘 알고 있어요. 경찰관은 한숨을 내쉬더니 잘라 말했다. 그러니까 신고를 안 했다는 말이군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 아이는 누구 집에서 삽니까? 배포가 대답했다. 자기 집이요. 그러니까 옛 원형극장 터지요. 하지만 그 애는 이제 거기 살지 않아요. 없어졌어요. 잠깐, 내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저 변두리 폐허에서 작은 또돌이 소녀가 살았었다는 말씀이시죠? 이름이 뭐랬더라? 뭐라고 하셨죠? 모모. 모모라. 모모. 그리고 자, 성도 말해보세요. 모모가 다예요. 경찰관은 턱 밑을 긁적이며 걱정스러운 듯 배포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도와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해서는 애를 찾을 단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자, 할아버지 성함은 어떻게 되시죠? 배포입니다. 그리고요. 도로 청소부 배포예요. 내가 알고 싶은 건 직업이 아니라 이름이에요. 배포는 끈기 있게 설명했다. 그게 이름이기도 하고 직업이기도 해요. 경찰관은 펜대를 떨어뜨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더니 절망스러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맙소사. 하필이면 내가 당직일 때 이런 일이 생긴다. 그는 다시 기운을 차려 어깨를 추스리고는 노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려는 듯 빙그레 미소를 지어 보이더니 병자를 돌보는 간호사처럼 상냥하게 말했다. 인적 사항은 나중에 적기로 하죠. 우선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순서대로 차근차근 말해보세요. 배포는 미심쩍다는 듯 물었다. 모든 걸 다요? 사건과 관련이 있는 모든 얘기를 다 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난 시간이 없어요. 정오까지 산더미 같은 이 문서를 작성해야 하거든요. 기운도 떨어지고 신경도 곤두서 있어요. 하지만 여유를 갖고 가슴에 있는 모든 말을 다 털어놓으세요. 경찰관은 화형당하기 직전의 순교자의 표정으로 의자에 몸을 기대고 지그시 눈을 감았다. 배포 할아버지는
묘하고도 자세한 나름의 방식으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모모의 출연에서부터 그 아이의 특별한 재능이며 자기가 직접 엿들었던 쓰레기 하치장의 회색 신사들 이야기까지.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모모가 사라졌어요. 배포는 그렇게 이야기를 마쳤다. 경찰관은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배포를 한참 노려보았다. 드디어 경찰관이 입을 떼었다. 바꿔 말하면 아무도 신원을 증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하기 이를 데 없는 소녀가 하나 있었다라는 얘기군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유령과 같은 인물들에게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으로 납치를 당했고요. 하지만 정말 그런지 그건 역시 확실하지 않고, 그래, 경찰이 그런 일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인가요? 예, 부탁입니다. 경찰관은 몸을 앞으로 내밀고 거칠게 소리쳤다. 입을 벌리고 숨을 내쉬어 보세요. 배포는 왜 그런 요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깨를 으쓱하고는 고분고분 경찰관의 얼굴에 숨을 내쉬었다. 경찰관은 킁킁 냄새를 맡더니 고개를 저었다. 취한 건 아니군요. 배포는 당황해 얼굴을 붉혔다. 아니요, 난 여태까지 취한 적이 없어요. 그럼 왜 나한테 그런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하시죠? 경찰이 그런 허황된 이야기에 속아 넘어갈 만큼 어리석다고 생각하세요? 배포는 악의 없이 대답했다. 예. 드디어 경찰관은 인내심을 잃었다.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길고 어려운 문서를 주먹으로 쾅 하고 내리쳤다. 경찰관은 시뻘개진 얼굴로 소리쳤다.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당장 나가요. 안 그러면 공직 모독죄로 체포하겠어요. 배포는 겁에 질려 우물거렸다. 미안합니다.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에요. 내 말은... 경찰관이 으르렁댔다. 나가요. 배포는 돌아서서 파출소를 나왔다. 다음 며칠 동안 배포는 다른 여러 파출소를 찾아갔다. 다른 곳에서 벌어진 상황도 첫 번째 상황과 거의 다를 게 없었다. 쫓아내는 곳이 있는가 하면 친절하게 집으로 돌려보내는 곳도 있고 빨리 내보내려고 위로를 해주는 곳도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배포는 자기 동료들보다 훨씬 유머 감각이 없는 고위 경찰 간부와 맞닥뜨리게 되었다. 간부는 굳은 얼굴로 모든 이야기를 듣더니 차갑게 말했다. 이 영감 미쳤군. 위험 인물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어. 유치장에 넣어. 배포는 유치장에서 반나절을 기다린 후 2명의 경찰관에 끌려 자동차에 태워졌다. 그들은 시내를 가로질러 창살이 달린 커다란 하얀 건물로 배포를 데려갔다. 하지만 그곳은 배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감옥이나 그 비슷한 곳이 아니라 정신병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이었다. 그곳에서 배포는 철저한 검사를 받았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친절했다. 그를 비웃지도 않았고 야단치지도 않았다. 심지어는 그의 이야기에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시키는 것을 보면 말이다. 하지만 배포는 그들이 반박을 하지 않지만 자기 말을 정말 믿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그들의 속마음을 알 수 없었다. 어쨌든 그들은 배포를 내보내주지 않았다. 배포가 언제 나갈 수 있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번번이 이렇게 대답했다. 곧 나가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할아버지가 필요해요. 이해해 주세요.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꽤 진척되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조사가 꼬마 모모의 행방을 찾는 조사라고 생각한 배포는 꾹 참고 기다렸다. 배포는 다른 많은 환자들과 함께 커다란 공동침실에서 자라는 명령을 받았다. 어느 날 밤 얼핏 잠이 깨어보니 희미한 비상등 불빛 속에서 침대 곁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처음에는 피우고 있는 시가의 빨간 불빛만이 점처럼 보였지만 곧 뻣뻣한 중절 모자와 어둠 속의 인물이 들고 있는 서류 가방이 눈에 띄었다. 배포는 그가 회색 신사라는 것을 깨달았다. 배포는 뼛속까지 스미는 한기를 느끼고 도와달라고 소리치려 했다. 어둠 속에서 잿빛 음성이 들려왔다. 조용하시오.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왔소. 내 말을 잘 듣고 대답하라고 할 때만 대답하시오. 당신은 우리 힘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조금 맛봤을 거요. 자,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는 건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소. 당신은 사방 누구에게나 우리 이야기를 떠들고 다니고 있소. 이로 인해 우리가 무슨 해를 입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쾌하지는 않군요. 어쨌든 당신의 추측은 전적으로 맞아요. 우리는 실제로 당신의 꼬마 친구 모모를 잡아두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에게서 모모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은 버리시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당신은 우리 손에서 그 애를 구출한답시고 애를 쓰지만 그래서 불쌍한 그 아이의 처지가 더 편안해지는 것은 아니오. 오히려 당신이 그 애를 구출하려는 시도를 할 때마다 그 아이가 대신 속죄를 해야 하지요. 그러니 앞으로는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할지 잘 생각하고 하시오. 회색 신사는 담배 연기를 뿜어 고리를 몇 개 만들고는 그 말이 베프 할아버지에게 미치는 효과를 흡족한 표정으로 관찰했다. 베프는 회색 신사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회색 신사가 말을 이었다. 내 시간도 귀중하니 되도록 짧게 말하겠소. 내 제안은 이렇소. 우리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다시는 한마디도 안 하겠다고 약속하면 그 아이를 돌려주겠소. 그와 어울러 이른바 몸값으로 10만 시간을 저축할 것을 요구하는 바요.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받아갈지 그 문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어디까지나 우리 일이니까. 당신은 10만 시간을 저축하기만 하면 되는 거요. 이 제안에 동의한다면 며칠 내로 풀려날 수 있도록 손을 쓰겠소. 동의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여기에 남아 있어야 할 거요. 모모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할 테고. 잘 생각해 보시오. 이런 관대한 제안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자, 어떻게 하겠소? 베포는 2번 꿀꺽 침을 삼키고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동의합니다. 아주 현명한 판단이오. 명심하시오. 입을 굳게 다물 것, 그리고 10만 시간의 저축. 그 시간이 우리 손에 들어오면 그 즉시 꼬마 모모를 다시 찾게 될 거요. 안녕히 계시오, 노인자. 그리고서 회색 신사는 공동 침실을 떠났다. 그가 남긴 자욱한 연기는 어둠 속에서 도깨비 불처럼 어슴풀에 빛났다. 그날 밤 이후 베포는 더 이상 회색 신사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럼 왜 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고 물으면 슬픈 얼굴로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며칠 뒤 베포는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하지만 베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그와 동료들이 빗자루와 수레를 받았던 마당이 딸린 커다란 건물로 갔다. 그는 빗자루를 들고 나와 대도시로 가서 빗질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한 걸음 걷고 수만 번 쉬고 수만 번 쉬고 한 번 쓰는 식은 아니었다. 이제 베포는 일에 대한 사랑 없이 오직 시간을 벌기 위해 성급하게 쓸었다. 그것은 자신의 확고한 신념,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삶 전체를 부인하고 배반하는 것임을 베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베포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혐오감으로 몹시 괴로웠다. 만약 혼자만의 문제였다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배반하느니 차라리 굶어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일에는 모모가 관련되어 있었다. 어서 몸값을 치르고 모모를 풀어주어야 했다. 그리고 그가 아는 시간을 절약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뿐이었다. 베포는 집에도 가지 않고 낮이나 밤이나 계속해서 쓸었다. 지쳐서 쓰러질 것 같으면 공원 벤치에 앉거나 아니면 모두와 차도를 구분하는 포석 위에 털썩 주저앉아 눈을 붙였다. 그리고는 잠시 뒤에 벌떡 일어나 다시 빚일을 시작했다. 마찬가지로 음식도 이따금씩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성급하게 꿀꺽 삼켰다. 그는 원형극장 근처에 있는 자신의 오두막집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다. 수주일, 수개월을 그렇게 쓸었다.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다. 베포는 계속해서 쓸었다. 봄이 오고 다시 여름이 왔다.
배포는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모르고 10만 시간의 몸값을 마련하기 위해 쓸고 또 쓸었다. 대도시 사람들은 이 조그만 노인에게 신경 쓸 시간이 없었다. 그를 눈여겨본 몇 안 되는 사람들도 목숨이 걸린 일인 양 빗자루를 휘두르고 헉헉대며 황급히 지나가는 노인을 보고는 등 뒤에서 도라꾼 하는 표시로 손가락으로 맴을 그려 보이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배포는 별로 개의치 않았다. 다만 누군가가 왜 그렇게 바쁘시냐고 묻기라도 하면 배포는 잠시 비지를 멈추고 겁에 질린 듯한 슬픈 표정으로 질문한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고는 입을 다물라는 듯 손가락을 입에 대는 것이었다. 감사합니다.